그렇지만 이 현동화의 개념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현동화의 운동을 개념의 형성의 질서로부터 지지하고 또한 바로 그 잠재적인 것을 단순히 소유로서 부여되는 아프로리함과 역사성으로 폄하하지 않고 바로 비역사성의 구름, 불가능 가능성의 포피라 하기 위해서는 이 잠재성이라는 선험적 권역을 하나의 동적 발생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사고, 즉 이미지 없는 사고가 불가결하게 되는데 이 사고와 스피노자적인 평행론을 이루는 실체가 타유관체이다. 그것이 바로 반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본서의 과제는 이 반실현론의 관점에서 들레즈의 선험적 존재론과 존재의 이르성을 종합한 하나의 에티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동화의 운동을 개념의 어떤 그 고착화된 그 틀, 공간적인 구성이 아니라 형성의 질서, 개념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또 서로 뭐 합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식의 형성의 질서부터 지지하고, 그리고 바로 그 잠재적인 것을 단순한 소유로서 부여되는 아프리오리함과 역사성으로 폄하하지 않고, 그 말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압축적인 이제 그런 말인데, 그 버추얼한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액추얼한 레벨이 이렇게 딱 있고 그거와 단절된 버추얼한 레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되냐 하면 버추얼한 것을 그냥 단순한 소유로 부여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지. 소여라는 말 아죠? 소여. 주어진 바. 소여. 더 기분. 주어진 바. 소여. 주어진 바. 느끼는 바. 소감. 네 소감 말해봐라. 소감. 느끼는 바. 똑같이 소여. 주어진 바. 주어진 것.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 이렇게 딱 고작적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대상으로 그렇게 소여서 부여되는 아프로리함과 우리가 경험을 해서 경험 속에서 부딪히고 거기서 개념이 생성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교차하기도 하는 그런 생성 과정이 아니고, 그냥 어떤 경험 이전에 어떤 아프리오리한 틀을 딱 만들어 온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탁탁 도시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역사성으로 이때 역사성도 아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비역사적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했을 적에 저 사람 사고 좀 비역사적이다 말은 부정적인 거냐, 그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그지? 여기서는 오히려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역사가 마치 어떤 거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대한 목조론적 체계. 마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도록 돼 있었다라는 듯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체계를 거부하는 게 이제 비역사적이거든요. 그래서 푸코나 들레즈한테는 히스토리컬하다는 말을 대문자로 쓰면, 대문자 히스토리컬, 그게 이제 바로 해결적인 역사예요. 그게.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카운터 메모리, 카운터 히스토리란 말 쓰지, 그지? 반역사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정적인 반역사적인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반변역법적인 그런 어떤, 그래서 칸트적 아프리오리함이나 해결적 역사성으로 폄하하지 않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구조는 않고, 바로 비역사성의 구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비역사성의 구름은 그 나중에 한 절의 제목으로 등장해요. 다시 설명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공가능성의 포피. 이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왜 공가능성 얘기했죠, 그죠? 라이프 이제 공가능성. 근데 이제 그 공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맥락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아구가 딱 맞도록 맞춰놓은 어떤 강요된 질서,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닌 어떤 불공가능성의 포피라 하기 위해서는 이 잠재성이라는 선험적 권역을 하나의 동적 발생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잠재성과 현실성이 마치 현상의 세계와 본체의 세계처럼 이렇게 딱 그 단절돼 가지고 그냥 주어지는 그런 아프리하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동적 발생, 다이나믹 제네시스지. 다이나믹 제네시스. 어떤 동적인 발생. 아까 얘기한 뭡니까?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그런 동적 발생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사고, 즉 이미지 없는 사고가 불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지라는 말은 특수한 의미예요. 이미지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하지, 그지? 사물의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 인상을 뜻하기도 하고, 뭐 내가 뭔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을 뜻하기도 하고, 또 이미지라는 말을 아주 독특하게 쓰는 경우가 그 베르그송이지, 베르그송. 그래서 그 베르그송의 이미지론을 이 사람이 나중에 받아가지고 발전시킨 게 그 시네마라는 책, 말년에 쓴 책인데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이미지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때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도식을 말이에요, 도식. 어떤 도식, 구도. 틀이나 도식이나 구도 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견고한 아프리오리한 어떤 틀. 그게 이제 이미지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고. 이미 주어진 어떤 이미지에 의해서 이렇게 딱 재단되지 않는 그런 사고. 그런 사고가 불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에서의, 사유에서의 이미지 없는 사고가 몸에서의 탈기관차예요. 사고에서의 이미지 없는 사고가 몸에서의 탈기관차인 거죠, 그지? 탈기관차라는 개념도 설명이 필요한 개념인데, body without organs죠, 그죠? body without organs. 이건 나중에,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바로 이런 것, 즉 칸트적인 선험 철학의 이념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어떤 칸트식으로 우리가 이런 틀을 가지고 있고, 현상계와 본체계는 나눠져 있고, 근데 우리가 현상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잠재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굉장히 동적인 발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고, 그런 사고가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로 반실현이다. control effectuation, 영어로 하면 counter effectuation이죠, 그죠? 반실현의 개념이다. 본서의 과제는 이 반실현론의 관점에서 들레지의 선언적 경험론과 존재의 일일성,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선언적 경험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존재의 일일성이죠, 그죠? 이것도 나중에 지금 설명하기 너무 큰 문제고, 여기 이것도 유니버시티라는 유니버시티가 있고, 이퀴버시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애널로지가 있죠, 그죠? 유니버시티가 일의성, 이퀴버시티가 다의성, 애널로지가 유비, 그죠? 그래서 존재의 일의성, 존재의 다의성, 존재의 유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고중세 철학에 등장해가지고 한동안 논의가 안 되던 건데 또 들레즈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조명된 그런 개념이죠, 그죠? 이것도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는 단순한 마음의 반성이 아니라 마음의 반성이라는 개념은 칸트를 이은 19세기 철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리플렉션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의식을 이렇게 거꾸로 반추해보고 반성해보고 이렇게 주체가 자기 의식을 되돌아보고 반추해보고 하는 이게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거거든요. 반성. 흔히 이제 반성이란 말은 일상어에서는 그 도덕적 반성을 말하는데 이건 꼭 도덕적 반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신론적인 반성도 다 포함한 반성, 내면의 어떤 반추. 근데 20세기의 철학은 19세기적인 이 반성 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현대 철학이죠. 철학에서도 비판하고 심리학에서도 비판하고 심리학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험 갖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죠? 그런 반성이 아니라 스피노자가 말하는 정신의 영원한 꽁트라 에펙티아스용.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르게 번역해서 반영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정신이며, 이때는 어떤 뉘앙스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우리의 의식을 말하는 정신은 뭐냐면 무의식까지 다 포함한 게 정신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근대적인 사유와 현대적인 사유를 변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무의식이라는 거죠. 현대적인 사상을 가장 이렇게 특징짓는 것 중 하나가 무의식이지. 근대 철학은 의식, 주체. 현대 철학은 오히려 무의식. 그리고 기관으로 구성된 신체가 아니라 탈기관체이다. 이건 나중에 설명합시다. 내가 본서에서 둘레지 철학으로부터 석출하는 석출한 말씀은 일본 시편인데 석출하는 반실현론이란 그 자체가 바로 에티카에서 영원한 비종속의 논리이며 그 스피노자의 에티카가 1권은 이제 존재론, 형이상학이고 2권은 인식론이고 3권은 감정론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4권과 5권이 뭐예요? 자유인과 노예. 스피노자의 철학이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인과 노예의 대비예요. 어떻게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비종속이라는 말은 이제 그 말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그래서 비종속의 논리이며 판단력, 즉 심판, 쫓지, 심판. 이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심판이에요. 신의 심판. 그리고 이제 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 모랄과 통하는 거지, 앞에 있어요. 모랄. 칸트의 판단을 비판하고 모랄을 이렇게 동일치한 거는 조금 약간 좀 과한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이 대목은. 하여튼 나 그건 그냥 접어두고. 그로부터 결별하기 위한 무의식적 관념의 하나의 표현활동, 하나의 생산활동이다. 이를테면 안티모렐리아의 인신론과 존재론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작업이다. 자, 이 문단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네. 트럼프 사고라는 게 왜 필요한가요? 그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 완전히 정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틀에 맞지 않는 뭔가 새로운 게 등장했을 적에 그걸 이해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 이게 칸트적인 생각인데 이게. 그러면 그 틀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그냥 신이 뭐 넣었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독단적인 설명 말고 학문적으로 뭔가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틀이 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끝없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이런 생성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버리면은 나를 그 틀에 가두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인신론적인 이유고, 존재론적인 이유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스피노자적인 관점에서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내가 뭘 보고서 생긴 하나의 그냥 어떤 인신론적인 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방식 그 자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팔이 길고 머리가 검은 것처럼 그렇게 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내 존재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경험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끝없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애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항공트라는 단어인데, 불어로. 예. 영어로 하면, 항공트로인데, 영어로 하면 인카운터죠. 인카운터. 어떤 마주침. 그러니까, 우리가 강물을 바라볼 적에 아주 좀 쉽고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강물을 바라볼 적에 내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매일 한강을 봐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라고 하는 언어가 실제 강을 죽이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어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 보고 엄마를 그리라고 하면 아주 잘 그려요, 예쁘게. 상상의 풍부가 그리는데 엄마라는 말을 알면은 대충 그리고 여기다 엄마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근데 엄마란 말을 모를 적에는 말이 없으니까 그 사물을 자세히 봐요, 이렇게. 엄마는 물론 사물이 아니지만. 그러면서 뭔가 거기서 막 굉장히 역동적이 나오는데, 엄마란 말을 알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여기다 엄마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이 말이 이 사물을 죽이는 거지. 언어는 사물을 죽이는 거예요. 언어라고서.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지하철 타고 강을 이렇게 바라봐도 저 강이지 뭐. 왜 그 많은 거야, 그냥 강. 강을 잘 안 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달라. 항상 달라. 보면. 항상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고, 1초 전하고 2초 또 달라. 근데 나 그냥 강. 이렇게 많은 거지, 그냥. 강. 리버. 맞아. 강은 리버지. 영어로 리버야. 그러면. 근데 그런 틀을 싹 걷어내고 내 강을 잘 보라는 거지, 이렇게. 그때 강이라는 말이 이걸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경으로부터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인카운트. 뭔가와의, 꼭 그 뭔가가 난생 처음 보는 게 아니어도 좋아. 꼭 난생 처음 보는 거 해야지 인카운터는 아니야. 맨날 보는 것도 인카운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개념도 탄생하고 죽기도 하고 만나고 이런 것인데, 개념을 거꾸로 미리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거로 다 다른 걸 다 흡수시켜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이 사람들. 그래서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이제 어피어런스지, 이렇게. 어피어하는,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나타나는, 출현하는 그 현동적인, 아까 얘기했잖아. 현동적인.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칸트적인 선언 철학을 하되, 칸트 같은 그런 도식적인 생각을 비판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사유가 들어가야 돼.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만만 강만 본다고 또 좋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좀 해, 생각을. 봐도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봐야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경험론은 경험론인데, 트란산덴탈한 경험론인 거지. 경험에도 충실한데, 내 경험이 이게 뭘까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험론. 그래서 트란산덴탈한 경험론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지? 그러면요, 칸트는 자기가 주장하는 선언적인 틀이 곧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칸트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그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면은, 그게 시대의 한계인데, 일종의. 뭐, 들레즈가 칸트를 비판한다 해서 꼭 들레즈가 또하고 칸트가 바보는 아니고, 들레즈가 뒤에 나왔으니까, 그게 들레즈가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그거야. 그건 시대의 한계죠. 누구나 다 그 안에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그때가 뉴턴 물리학의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근대과학적인. 근대과학의 어떤 사이언스 티픽한 그 세계관이고, 그게 무너질 거라고는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 못한 거지, 그때는. 드디어 이제 뭔가 우주의 진리가 다 바뀌었다고 본 거지. 칸트가 한 작업은 뭐냐면, 자, 근대과학이 발달해서 이 세계가 바뀌었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식의 인식을 하게 되는가를 밝힌 게 칸트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한 거고, 그런데 칸트 같은 경우도 그런 과학적 세계관만으로는 뭐를 확보할 수 없냐면 도덕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게 뉴턴 물리학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계에서 도덕이라는 게 어디 있어? 다 그냥 질량, 가속도, 인과법칙 따라 움직이는 거야, 전부 다. 완벽하게, 그렇죠? 다 예측 가능하고. 그런 세계에서 모랄이 어디 있어? 그래서 현상 세계는 그렇지만 본체계는 뭐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현상 세계는 이게 뉴턴식이 그렇게 굴러가지만 본체계, 진짜 본체계는 도덕의 세계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인 거지. 인간이라는 한편으로는 뭡니까? 피지컬한 이 세계, 결정적인 세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도덕과 사람 도덕, 이원론이지. 근데, 그래서 이 사람 순수히 이상법은 썼어. 실천 이상법은 썼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관계가 뭐지, 그럼? 이 세계는 그렇게 피지컬하게 흘러가. 그렇잖아, 그렇잖아. 달이 지구를 돌고, 물건 가속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돌아가. 도덕은 어디 있어? 도덕은 바로 본체계에 있다. 인간은 이 현상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본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 두 세계가? 그래서 쓴 게 판단 비판이야. 순수이성 비판, 실존이성 비판, 판단 비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판단 비판에 가면은 흔히 하는 말로 칸트를 넘어선 칸트. 그런 면모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오히려 판단 비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두 개보다 오히려 그 마지막 책에 관심이 많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들레즈도 그 책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주소를 많이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인데 시대 한계 속에 사유하는 거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막 100년 후에는 또 둘레질 그냥 막 골간성이 날지도 모르지 또. 칸트의 선언 철학이 의식의 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식의 틀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서 쌓여져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진화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인간 칸트가 이야기한 인간의 그 틀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는 없고 동물이 진화하다 보니까 동물이 뭐죠? 맨 처음 어려웠잖아, 그지? 어렵다고 그러지, 그지? 뭐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파충류가 있다, 그 조류가 있다, 쭉 진화하잖아, 그지? 진화하면서 이 정신의 뜻도 계속 바뀌어 왔는데 인간이라는 놈이 탄생할 적에 그 어떤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이 뭔지 우리가 밝히기 힘들지. 그거는 쉽지 않은데 인간이 숲에 살다가 왜 초원을 나왔다 그러잖아. 숲에 남아도 고릴라가 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게. 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둘레주도 그런 식이죠. 꼭 그 사람은 이제 진화론이라는 거 자체 좀 비판적으로 봐요, 이 사람은. 넓은 의미의 진화론자인데, 둘레주도 넓은 의미인데, 이제 좁은 의미의 진화론에서 오히려 좀 비판적이지, 이 사람은.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우리가 삶을 보는 틀이라고 하는 게, 뚝 떨어지지는 없고, 그런 시간 속에서, 숱한 경험 속에서, 숱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거라는 거예요. 형성되어 온 거예요. 주어진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주어진 게 아니라 형성되어 온 거라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뭡니까? 형성되어 갈 거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컨대 매체가 달라지면, 옛날에 이제 이런 인쇄 매체가 없을 때 하던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글쓰기나 말의 그 방식하고 다르잖아. 다른 거죠. 또 컴퓨터가 생기니까 또 달라지잖아. 사고하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조건 보면 안 되고 비판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서보고 그거를 이렇게 중립적으로 계속 그걸 비교해 봐야지. 무조건 이렇게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 갖고 무조건 생각하면 그것도 좀 곤란한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하는 김에 스피노자, 칸트도 같이 좀 보세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스피노자, 칸트, 들레즈. 물론 그 외에도 나오지만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이제 스피노자와 칸트와 들레즈. 요 세 사람, 들레즈를 스피노자와 칸트를 이렇게 놓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좀 이렇게 계속 봐가면서 해야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